여러분 가정에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요즘은 형제자매는커녕 아이를 아예 갖지 않는 가정도 많습니다. 아이가 있더라도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많죠. 아이 계획을 하는 것도 돈이 좀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지만 형제 없이 외롭게 자란 전 결혼을 하면 꼭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못놈의 팔자가 이리 사나운지 둘째가 유산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외도와 무개념 행동들로 결국 이혼녀가 되었네요. 지금이야 이혼 진짜 잘했다며 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리게 하고 이혼한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지만 돈이 많으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가 해준 것이 많아도 형제가 없으면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아주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작은 방직 공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크게 돈 걱정 없이 자랐습니다. 저희 시절엔 학교 급식이 없어 대신 도시락을 쌌었는데요. 친구들은 밀가루 가득 들어간 분홍 소시지와 김치가 대부분이었지만 제 도시락엔 수제 떡갈비나 돼지갈비, 엄마가 만든 동그랑땡, 생선 등 고급 반찬들로 도시락통이 꽉꽉 찼었죠. 덕분에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은 항상 제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수지야, 수지야, 도시락 좀 꺼내봐.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거 갖고 왔어? 야, 내가 뭐 맨날 맛있는 것만 갖고 오냐? 오늘은 엄마가 카레 싸줬대. 우와, 야, 카레인데 새우튀김이랑 돈가스까지 있어? 완전 일식집 메뉴 같다. 고마워. 다른 애들도 불러서 다 같이 먹자. 난 지선이 너네 집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 김치 좀 꺼내봐. 어디 그뿐인가요? 저희 엄마는 아빠 공장 운영을 도우면서도 틈틈이 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유정란이 듬뿍 들어간 카스텔라를 구워주거나 오븐에 과자를 구워 친구들 갈 때 선물하기도 했죠. 제 친구들은 입을 모아 부럽다고들 했지만 항상 혼자 자라왔던 전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습니다. 지선아, 이번 주말에 뭐해? 동생 자연관찰 숙제 도와주러 공원 가야 돼. 진짜 귀찮아 죽겠다니까. 정말? 좋겠다. 난 동생이 없어서 그런 거 하면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그것도 잠깐이지. 맨날 같이 살아봐. 너도 힘들걸? 옆에서 엄청 귀찮게 한다니까. 게다가 샘은 왜 그리 또 많은지. 내가 엄마한테 칭찬 한 번 받으면 기를 쓰고 자기도 칭찬해달라는 거 있지? 정말? 아직 어려서 그렇지 뭐. 나도 우리 엄마가 동생 낳아줬으면 지금쯤 재밌게 같이 놀 텐데. 그럼 너도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올래? 우리 동생하고 다 같이 나가자. 진짜 그래도 돼? 고마워, 지선아. 와, 나 벌써부터 설렌다. 이렇게 가끔 친구들의 동생을 만나고 온 날이면 유독 저희 집이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가정을 나중에 꾸려 아이를 낳는다면 2명은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전 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입사했지만 조직 문화가 잘 맞지 않아서인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다행히 친한 선배의 권유로 벤처기업을 세우게 되었고 전 창립 멤버가 되어 3년간 회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했고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 청소도 저와 선배가 번갈아 가면서 하기까지 했죠. 시간이 지나니 회사는 차차 자리를 잡더라고요.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달 안정적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전 그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공부만 했지 사업이란 걸 직접 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연애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일만 하던 와중에
새로운 거래처에서 한 직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니라 선배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제가 대신 미팅을 하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됐죠. 그런데 하필 그날 식당들이 모두 만석이라 치킨집만 자리가 있더라고요. 명색이 거래처 사람인데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래서 가볍게 맥주나 한 잔 사드리겠다며 치킨집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유, 최 이사님, 나부터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정 괜찮으니까 술 안 드셔도 됩니다. 에이, 팀장님. 한 잔 정도는 술도 아니죠. 밥을 저희가 사드려야 되는데 치킨만 드시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저녁 한번 살게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저녁은 제가 사야죠. 그나저나 낮에 술 마시면 밤보다 훨씬 더 취해요, 이사님. 여기 근처에 편의점에서 제가 술 깨는 음료 몇 개 사가지고 올게요. 잠시만 계세요. 솔직히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라 저도 처음에는 선을 그어 지내려고 했는데 저에게 유독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제게 몇 번 전화가 오더니 어느 날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팀장까지 올라갔지만 주변에 학벌이 짧다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요.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이제는 무뎌져서 크게 상처받지 않지만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떻게든 자식만큼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꾸밈 없이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자기 자랑만 내세우는 여느 남자들과는 다르다 싶어 전 과감하게 먼저 사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사귀게 되면 나이가 있는 만큼 진지하게 만나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요. 그래서 전 좋아하는데 학벌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하냐고 했죠.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교제한 지 2년째 되었을 무렵 부모님께 인사드린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절반 정도 도와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19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저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본인들 집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셨거든요.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한들 자식이 아닌 이상 한 집에 살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수지야, 니네 집값 모을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전세 대출 받는다고 해도 이사 나가고 관리비 나가면 그것도 큰 돈이더라고. 차라리 그냥 여기 몇 년 있으면서 빨리 모으는 게 낫지 않겠니? 아, 어머니, 먼저 얘기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도 조금 있고 저희 집에서 나머지는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작은 아파트 알아보려고요. 그러니? 사실 꼭 돈 때문에 같이 살자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수지 내가 배울 게 많아서 그래. 지웅이 좋아하는 반찬도 좀 내가 가르쳐주고 우리랑 주말에 같이 등산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아, 네. 저도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저희들도 같이 사는 게 처음이라서요, 어머니. 당분간은 저희 가정에 신경 좀 쓰려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뵐게요. 그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알았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좀 적당히 해. 시간 되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주말마다 와도 돼. 여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다가 출근하면 니들도 편하고 우리도 적적하지 않으니까. 아, 그런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처음부터 내내거리면 나중에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바쁘지 않더라도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마음을 쓰기에 횟수를 늘려갔죠. 솔직히 저도 일을 하는지라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었지만
남편과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렸어요. 그러던 중 하늘이 도우셨는지 결혼 1년 차에 제게 첫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무리하면 안 되니 육아휴직을 쓸까 싶었지만 어차피 집에서 사무실까지 버스 3거장 정도 거리라 일단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때 쓰자고 결심했죠. 주말마다 부르시던 시어머니도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린 뒤로는 오라는 얘기는 일절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주말마다 몸에 좋은 거라며 이것저것 사들고 오시더군요. 솔직히 귀찮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절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기 낳으면 육아휴직 쓸 거지. 요즘은 옛날처럼 무식하게 일 안 하고 웬만하면 휴직 쓰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아, 휴직. 글쎄? 나도 처음에는 당연히 써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애 낳으면 몇 달은 우리 엄마가 오셔서 봐주시겠다고 하시고 이후에는 베이비시터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 요즘은 애들 어린이집도 일찍 보내더라고. 아, 그래? 그러면 자기 안 쉬고 바로 일하는 거네? 그래도 몸 괜찮은 거야? 뭐 일단 지금 계획은 애 낳고 나서 1달 정도만 쉬고 출근하려고 해. 중간에 상황이 안 된다 싶으면 휴직 들어가야지 뭐. 나 원체 건강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유, 내가 역시 마누라는 잘 얻었네. 다른 여자들은 애 낳으면 관둔다 어쩐다 하던데 자기는 그런 말도 없고 해서 내가 물어본 거야. 역시 여보가 최고다. 뭐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관두는 거지. 이유 없이 관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우리도 상황 봐서 애기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나도 장담 못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는 거지 뭐. 그래, 알았어. 자기가 워낙 똑부러지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처음 휴직 얘기를 했을 때 저를 많이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휴직을 하면 왠지 놀고 먹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 몸은 힘들었지만 진짜 딱 1달 쉬고 다시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 주변 친한 친구들은 1년이라도 휴직하라며 저를 말렸지만 남편 태도가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당시에 남편과 다투더라도 휴직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제가 참 미련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친정엄마와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주로 보게 되었고 저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와서 아기와 놀아주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워킹맘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침마다 엄마와 헤어지기 싫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근무 시간을 좀 조절해서 급여가 적더라도 파트타임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했었어요. 저는 창립 멤버다 보니 저만 괜찮다면 오후 출근이나 오전 출근만 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습니다. 여보, 나 풀타임 근무하지 말고 오후 출근이나 오전 출근만 하는 거 어떨까? 승윤이가 나랑 떨어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6시에 퇴근해서 오면 할 일도 너무 많고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애랑 놀려니까 죽겠어 진짜. 그래도 벌어야지. 그건 너무 나약한 생각이야. 요즘 애 하나당 사교육부가 얼마나 많이 든다고. 지금이야 힘들겠지만 나중에 승윤이도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걸? 다른 애들 다 시켜주는데 우리 애만 아무것도 못 시켜주면 그게 더 애한테 힘들 거야. 그런가?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그럼 장모님 잠깐 올라오셔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지. 나도 이렇게 죽겠는데 나이 든 엄마는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런가? 아, 나 운동 갈 시간이네. 자기 힘내고 나 다녀올게.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에게 앞으로 돈이 많이 들 텐데 지금 좀 힘들더라도 바짝 벌어야 한다고 했지만 옆에서 가만히 보니 남편 돈 씀씀이가 좀 크더라고요. 첫째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출산하고 나니 운동을 해야겠다.
미용실을 바꿔야겠다며 이런저런 지출을 꽤 하더군요. 막상 아기에게는 비싼 장난감 사지 말고 중고마켓에서 사든지 얻어 쓰든지 하라면서 말이죠. 섭섭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여태까지 고생만 하며 자란 사람이니 이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술이나 도박이나 여자에 빠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저희 친정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수지야, 김서방은 오늘도 늦는다니? 아, 엄마, 골프 연습하고 온다고 좀 늦는다네. 지금 애기 분유 먹이고 있어. 먹는 건 진짜 잘 먹어. 날 닮았나 봐. 아니,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는 맨날 너만 죽어라 보고 김서방은 도통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전화 좀 할까? 엄마, 아니야. 그러지 마. 가족 생각해서 운동한다는데 그러려니 해야지 뭐.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애기 잘 봐. 너무 열낼 거 없어, 엄마. 일찍 오면 당연히 애를 봐야지. 엄마는 너만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속이 터져서 그래. 그렇다고 네가 집에서 살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돈 버는데 왜 너만 힘드냐는 거지. 시간 지나면 오빠도 일찍 오겠지. 설마 계속 늦게 오겠어? 내 생각하는 건 엄마밖에 없네? 아이고, 이 순둥한 것. 너도 너무 물렁하게 김서방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지 말고 할 말 좀 하고 살아. 너 골병 나면 너 손해인 거야. 엄마가 근처에 못 사니까 맨날 갈 수도 없고. 근처로 엄마가 이사 갈까? 아유, 아니야, 엄마. 우리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무슨 애를 또 봐. 됐어.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아빠랑 재미나게 살아. 아유, 알았어. 제발 무리하지 말고. 몸 생각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 시간 날 때 한번 내려와라. 아무리 긍정적이던 저도 혼자 아기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니 피곤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웬만하면 힘든 티를 내지 않은 저이지만 주말에도 잠만 자거나 친구들 만나고는 남편 때문에 몇 번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주말에는 같이 애도 좀 보고 셋이서 산책도 하고 하자. 평일에도 매일 늦게 오니 나 너무 힘든데 주말까지 혼자 보려니 몸이 너무 힘들어.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애 둘을 혼자 다 보셨는데 자기는 하나인데 그렇게 힘들어? 그거 운동 부족에다가 나약해서 그런 거야. 뭐라고? 운동 부족에다가 나약하다고? 자기가 그런 말할 입장이야, 지금? 참나, 그럼 무슨 입장이야? 솔직히 우리 애 한 명밖에 없는데 엄살 떠는 건 맞잖아. 몸이 힘들면 체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만 계속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 나도 뭐 노는 것도 아니고. 운동 부족이면 운동할 수 있게 시간을 주던가. 나약하다고 생각되면 날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루 쉬게 해주던가. 하다못해 한약이라도 쥐어 먹으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없잖아. 혼자 운동 간다, 친구 만난다며 나가는데 당연히 내가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휴, 말이나 못하면. 그렇게 억울하면 나 퇴근하고 나서 너도 운동해. 그리고 주말에 너도 친구 만나. 지금 장난해? 맨날 자기 밤늦게 오는데 어떻게 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좀 말을 해. 자기 계속 이런 식이면 나 힘들어서 회사 더 이상 못 다녀. 내 말 새겨 듣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뭐라고? 회사를 못 다녀? 누구 맘대로 못 다녀. 나 버는 걸로는 우리 둘이 풀칠이나 하지. 애 먹여 살리려면 내 월급 갖고는 절대 안 돼. 자기도 알잖아. 내가 뭐 철인이냐? 나도 재충전할 시간이 있어야 애도 보고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지. 지금 전부 다 하다가 골병 났잖아. 그러다가 나 들어눕기 전에 일찍 들어오란 말이야. 아니, 요즘 무식하게 누가 다 완벽하게 해. 적당히 좀 하고 살아. 그러니까 정 힘들면 장모님이나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보든가.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새끼 보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도와달라는 소리가 당연하게 나와? 자기가 애를 볼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난
이미 경고했어? 자기 계속 이렇게 늦게 오면 난 일 못해. 그렇게 알아. 아우, 어떻게 저런 거랑 내가 결혼을 했지? 아우, 씨. 다툴 때마다 남편은 집을 나가 밤새 술을 마시고 오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사과는커녕 평소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몇 번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어차피 또 싸울 건데 왜 얘기를 꺼내냐며 짜증과 화를 내더군요.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마음에 제안도 냈었지만 돈도 비싸고 어차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며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도 상처지만 첫째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더없이 미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기지만 엄마와 아빠가 쇼윈도 부부처럼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애한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둘째가 찾아온 거였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제 자존심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비록 몸은 죽도록 힘들지만 제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죠. 근무 시간을 좀 줄이고 집안일과 육아를 좀 더 하겠다고 하니 남편도 마지못해 동의해 주었습니다. 매달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는 의사가 그러더군요. 저기 혹시 우리 산모님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네. 버스 한 3정거장쯤 걸리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는 거라 크게 무리는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한창 조심할 시기라서요. 되도록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나 차로 가시고요. 되도록 집에서는 무거운 물건이나 육아는 최소로 하시고 좀 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유산될 수 있어서요. 그래요? 남편한테 얘기해야겠네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말을 들은 전 남편에게 그대로 말하니 그럼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하라더군요. 기분이 나빠진 저는 한 소리 했죠. 여보, 지금 내가 퇴근하고 하는 일이 10개는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이라도 도와주면 사람 고용 안 해도 돼. 우리 지금 이리저리 나가는 돈도 많은데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자기도 항상 나한테 말하잖아. 돈 좀 아껴 쓰자고. 아니, 나도 가끔 일찍 오는 날에는 애도 보고 밥그릇도 설거지통에 넣어주잖아. 그 정도면 나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라고? 힘들어서 난 못해. 그럼 그 힘든 일을 나는 어떻게 해? 똑같이 퇴근하고 와서 나도 하잖아. 자기 골프 치는 시간 조금만 줄이고 친구 한 번 덜 만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나 그렇게 무리해서 집안일 했다가 우울증 걸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요즘 남자들 우울증 말도 못한대. 정신이 건강해야 애도 보고 돈도 벌지. 그래도 나보단 당신이 좀 더 집안일에 능숙하잖아. 뭐 정 힘들면 사람 쓰라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사람을 쓸 정도로 형편이 여유롭지 않다니까?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네. 자기가 못하면 장모님한테 부탁해. 나는 못하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싸우지 좀 말자.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나오는 남편 때문에 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만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이 든 엄마가 손자를 봐주는 게 마음이 걸려 눈치가 보였지만 남편은 그러든지 말든지 운동 다니고 친구 만나며 여유 있게 지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내색은 안 하셨지만 사위의 그런 행동이 내심 서운하다고 하셨고요. 외동으로 외롭게 자란 전 형제를 꼭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첫째 때 쓰지 않던 육아휴직까지 써가면서 조심조심 지냈지만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이죠. 유산된 날은 남편과 산부인과에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거래처에서 호출이 와서 꼭 가야 한다며 저보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더군요. 재수없게도 앞차의 급정거에 부딪히게 되어 몸이 앞으로 확 쏠렸고 이후 배가 미친 듯이 아프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이 급하게 119를 불러주어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저도 이성을 잃고 남편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오늘 거래처 꼭 갔어야 했었어?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또 얘기해? 설마 애가 유산된 게 내가 같이 안 따라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차 끌고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자기 거래처 갔다 오는 거 증명 좀 해봐. 아, 진짜 오랜만에 또 얘기 열받게 하네. 내가 뭐 딴짓이라도 하고 온 줄 아냐? 나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그 의지로 있는 애나 잘 돌봐. 그리고 우리 엄마 오시면 살갑게 좀 해드리고. 어떻게 장모님 오실 때는 다정한 애가 우리 부모님만 오시면 그리 불편하게 하냐? 뭐? 지금 그게 임신한 아내한테 할 소리야? 우리 엄마는 나 몸 생각하라고 온갖 보양식에 자기 좋아하는 밑반찬 다 싸우시지. 근데 자기 부모님은 어때? 임산부 못 먹는 생선회, 매운 음식만 골라서 갖고 오시잖아. 게다가 주무시고 가면 아침이랑 저녁 식사는 다 내가 차려야 하고. 그래도 내가 한 번 싫은 내색 안 했어. 나 첫째 임신했을 때도 다 했고 지금도 연락 오면 거절 한 번 안 했어. 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렇게 시부모 보는 게 싫은 사람이 결혼을 왜 했냐? 스트레스가 엄청났네 그냥. 이렇게 나를 비꼬는 의도가 뭐야? 나랑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야, 애가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 애만 없었으면 너랑 진작 갈라섰지. 애 20살 될 때까지 너랑 못 헤어져. 그리고 혹여라도 월급 뒤에서 빼돌리 생각하지 마. 뭐 쥐꼬리만한 돈이긴 하지만 나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뭐? 뭐라고? 돈 빼돌리 생각하지 말라고? 유산하고 온 와이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정말. 자기 지금 이 집에서 나가.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거지? 자기 마음대로 나 엿먹이면서 살라고 준 거 아니니까. 내가 왜 나가냐? 이게 아주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네. 나 나가서 친구랑 맥주 한잔하고 올 테니까 천천히 저녁이나 해놔. 남편은 제 말에 꿈쩍하기는커녕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나빴던 저는 저녁은커녕 물 한 잔도 주지 않았고 남편은 또 난리를 치더군요. 맨날 힘들게 돈 벌고 오는데 와이프는 밥 한 끼 안 차려준다고요. 전 이미 몸도 정신도 지쳤기에 첫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며칠 피신 아닌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죠. 스트레스가 컸는지 산부인과 검진에서 자궁근종이 7개나 나왔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씁쓸하더군요. 몸도 추스리고 아이와 시간도 가질 겸 6개월 정도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을 받던 날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수술 사실을 말했다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 후에야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다는 사실에 이혼할까 생각했지만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생각을 하니 안쓰럽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한 번만 참자 싶어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 휴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벌써 휴직한 게 6개월째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오래 쉰 거야? 그만두려고 정말 그런 거였어? 여보, 정말 당신 인간 맞아? 정상적인 남편이면 몸 아픈 데는 없었냐?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야 하는 거 아니니? 나 산부인과 검진에서 자궁근종이 7개나 나왔어. 왜 그런 줄 알아? 스트레스 때문이래, 스트레스. 몸 아픈 게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데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그 핑계를 회사 그만둔다는 말 하려는 거 아니야? 뭐? 내가 회사 그만두는 게 그렇게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회사 휴직하고 내가 뭐 놀아? 매일 애 보고 집안일하고 운동하고 그런 거지. 맨날 당신처럼 친구 만나고 TV나 보고 그렇지 않아. 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됐고, 당신 6개월간 이 집 떠난 동안 나도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했어. 나도 다음 주에 휴직 낼 테니까
당신은 복직해서 풀타임으로 근무해. 당신 창립 멤버니까 언제든지 복직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휴직한다고? 그래, 그럼. 대신 애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고 집안일에 빨래에 청소에 애 밥 차리기에 목욕까지 자기가 맡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내가 왜 해? 나도 건강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쉬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겠다는 거지. 지금처럼 당신이 퇴근하면 애 보고 밥 차리면 되잖아. 난 시간 나면 도와주는 거고 아니면 못 도와주는 거지.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나는 나대로 다 할 일 하고 자기는 쉬겠다는 거지? 이제야 말이 통하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님한테 휴직 얘기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퇴사도 생각해 볼 거야. 그동안 너무 피로가 쌓여서 한번 재충전할 거야. 결국 남편은 회사의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냈지만 회사에서 거절당해 퇴직 준비를 하겠다고 제게 선언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미래를 계획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조용히 혼자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물을 보다 보니 수상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 내역서에 처음 보는 가게 상호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래처랑 식당이라도 간 건가 싶어서 무심코 넘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름이 왠지 낯익더군요. 찾아보니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무인 모텔이었습니다. 설마 이름만 똑같고 그냥 가게겠지 싶었지만 왠지 찜찜하더군요. 사람이 직감이란 게 무시 못하잖아요. 흥신소에 의뢰를 해보니 역시 다른 여자랑 모텔에 간 게 맞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모텔에 갔던 날짜였습니다. 저보고 거래처와 갑자기 약속이 잡혔다고 택시 타고 가라고 말했던 날, 그 상간녀와 모텔에 갔더라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혼자 펑펑 울고 나니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따위 인간을 한 집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곱게 그 상간녀랑 알콩달콩 살도록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흥신소에 부탁해서 남편과 상간녀 뒤를 쫓게 한 후 여대생 한 명을 따로 고용했습니다. 제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 연인인 척 말을 걸어달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회의도 들었지만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더라고요. 남의 남자 가져갔으니 이 정도 상처는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결국 그 두 연놈들 앞에 제가 고용한 여대생이 등장했고 남편한테 자기야 오빠 하면서 달라붙으니 남편은 기겁을 하더군요. 상간녀는 처음에는 미친년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상간녀 휴대전화까지 알아내어 여대생에게 임신한 척하며 제발 헤어져 달라는 문자까지 보내달라고 했죠. 기겁을 한 상간녀는 결국 남편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자긴 절대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었지만 이미 떠난 마음은 돌릴 수 없었죠. 진이야,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와이프랑 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어린애랑 사귄 적은 없다고. 그리고 와이프랑 이혼 준비 중이야. 너도 나 어떤 놈인지 알잖아. 오빠, 그 어린애가 나한테 오빠 애까지 가졌다고 문자까지 보냈어. 오빠 진짜 문란하다. 와이프 두고 나랑 사귀는 중에 딴 여자를 또 만나? 오빠는 쓰레기니까 더 이상 나 찾지 마. 연락 차단한다. 진이야, 그게 아니야. 난 억울하다고. 남편은 그렇게 상간녀랑 이별을 하고 그 여대생을 고소한 다음에 난리쳤지만 대포폰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 찾을 길이 없었죠. 알고 보니 저에게는 아기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싼 것 써라, 얻었어라 하며 잔소리하더니 상간녀에게는 명품 가방에 주얼리에 옷에 이것저것 많이도 사 날랐더라고요. 변변히 비상금 한 푼 없는 걸 확인한 후 저는 이혼소장을 내밀었습니다. 협의 이혼은 죽어도 할 생각 없고 무조건 소송까지 가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고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로스쿨 졸업 후 법원에서 검사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친구 어머니와 저희 엄마와도 친하게 지내셨죠. 친구 집안이 나중에 어려워져서 대학을 못 갈 것 같다고 제게 털어놓았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등록금에 보태라며 친구에게 선뜻 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일까요? 친구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저희 친정에 항상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그 친구 생각이 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 변호사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다며 한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하니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까지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더라고요. 물론 상간녀 소송에서도 제가 유리하고요. 비용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다고 했더니 그 변호인은 친구가 비용을 다 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지야, 변호사님하고 상담 잘했는데 네가 비용을 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네가 그걸 내? 수지야, 나 집안 어려워서 대학도 못 갈 뻔했던 거 너도 알지? 너네 부모님이 큰돈 빌려주셔서 나 공부해서 검사까지 될 수 있었어. 그 후로 나 너희 부모님이나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뭐든 나서서 돕고 싶더라고.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너한테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힘껏 도운 거야. 돈 생각하지 말고 너 원하는 거 변호사님한테 다 얘기해. 아니, 은지야. 지금은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그 얘기를 해? 솔직히 그때 내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데 나까지 챙겨주니까 고맙다 정말. 아니야, 수지야. 나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못 산다고 무시했을 때 항상 내 옆에 있었잖아. 밥도 네가 먼저 먹자고 해서 그때부터 나 애들하고 어울린 거야.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니? 그 생각하면 진짜 고마워. 나 부끄럽게 그런 얘기는 왜 해? 알았어. 이번 소송 끝나면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애한테도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려면 내가 자리를 잘 잡아야 하니까. 그래, 너 결혼 전에 사업도 했었잖아. 혹시 사업 자금 부족하거나 급하게 애기 봐줄 사람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해. 우리 엄마 아빠 승윤이 엄청 이뻐하는 거 알지? 그럼 알지. 승윤이 3살 때 너네 집에 놀러 가서 부모님하고 빙수도 먹었잖아. 낯선 사람 보면 우는 앤데 신기하게 너네 부모님 앞에선 낯을 안 가리더라고. 나도 그게 신기하더라. 우리 엄마도 손주가 없어서 그런가? 너 얘기만 하면 애기 데리고 놀러 오라고 항상 말씀하셔. 언제 한번 놀러 와. 그렇게 은주와 이야기가 끝나고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은 전화도 오고 제 사무실에 찾아도 왔지만 전 변호사와 얘기하라며 아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던 남편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싸우려니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법원에서는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남편은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저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후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늘은 죄 짓고 사는 사람을 편하게 두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던지 상간녀와 그렇게 헤어지고 회사도 관둔 채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농사라도 지으면 먹고 살겠거니 했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범죄자들한테 걸려들어 탈탈 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시부모님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전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제가 해준 음식이면 뭐든 맛있게 먹고 까탈 한번 부리지 않는 착한 아들 덕분에요. 아빠의 빈자리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대신해 주시고 있고 저희 회사는 확장되어 자회사까지 두게 되었죠. 이번엔 미국 지사를 차리는데 여건이 가능하다면 아이와 함께 미국 생활을 잠깐 해볼까 해요. 사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건 이혼 영향이 가장 크더라고요. 이혼을 생각하며 결혼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두 사람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다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와 아들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